이런 일들이 정말로 평등사회이기 때문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추기경님께서는 그걸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 선생이 살렸다는 그 가난한 학생은 경제적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학생의 가난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학습 부진이나 지진, 학습 흥미를 잃은 사람, 이런 학생들도 선생님들이 가까이 접근하고 함께 있어주고 도와줘야 할 가난한 사람이다. 저는 신창원 생각을 가끔 합니다.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탈옥수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잡는 데 오래 걸렸습니다. 어떤 섬에 은닉하고 있는 신창원을 잡아가지고 배를 타고 항구에 도착했는데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나를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바라봐 주셨으면 오늘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보고 정말 추기경님 말씀이 맞구나. 따뜻한 눈길 한 번, 그리고 어깨에 이렇게 두들겨주는 그 작업 한 번이 학생들에게 성취 동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보겠다고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에서의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로 공부하기 싫고 어려운 그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추기경님은 권 선생은 지금 학생들을 사랑하는 일, 극한 경쟁의 교육에서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고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일을 다른 교사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느냐. 혼자는 너무 어려운 작업이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한다면 이런 작업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으시면서 제2차 바티칸 공예문헌 그리스도적 교육에 관한 선언에 보면 교회 학교는 반드시 신학교를 둬야 된다고 권장하고 있는데 나는 내 의견이라면 거기에 사범대학을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넣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우리 대학이 모든 학과를 다 가지고 있지만 없는 것이 사범대학이다. 그게 굉장히 큰 아쉬움이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학교를 정말 가난한 아이 곁에서 격려해주는, 그냥 경제적인 가난한 뿐만 아니라 학습에 가난한 그런 아이까지 격려해주는 그런 학교가 돼서 가톨릭 문화로 학교가 운영되는 그런 학교가 되어가서 사랑의 문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언젠가 추기경님께서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나눔을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수반된 나눔만이 정의다. 아까 첫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 굉장히 와서 닿았어요. 그리고 내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이유는 분배가 불공정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오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싫다. 사랑을 가르치지 않고 정오를 가르친다. 그것이 내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첫째다. 그러면서 평화를 이루려면 정의가 필요하고 정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정오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명분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중등 교육자 모임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가톨릭 중등 교육자 모임에 나오는 선생님들만이라도 한 마음으로 학교를 사랑의 문화를 간직한 그런 학교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며칠 후에 주보를 보니까 추기경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주보에 공사립 중고등학교 신자 선생님들의 피정 참가자 모집하는 그 공고가 나와 있었고, 그래서 장소가 영등포에 있는 살리조 교육회관이었는데 거기를 집결해서 봤더니 8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성당에서도 봉사를 잘 안 하시지만 자기가 신자인 걸 잘 나타내지 않는 성향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한 학교에 4년 내지 5년 이렇게 같이 근무하다가도 헤어질 때쯤 사실은 저도 가톨릭 신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겨우 아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보를 보고 내가 이 피정에 참가해서 뭔가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8사람이 모여가지고 추기경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주제로 해가지고 워크숍 형태로 이렇게 하루를 같이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헤어진 뒤에 헤어질 때 우리가 약속을 했거든요. 추기경님의 그 사랑의 문화를 학교에 건설하기 위해서 각각 자기 위치에서 한번 노력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돌아와서 한 첫 번째 사업이 선행단이라고 하는 준거 집단을 구성해서 운영한 일입니다. 아까 개별적인 상담에 대한 사례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학생들을 그 상담을 통해서 행동 수정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이게 학교 분위기를 구성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구상을 해서 교장 선생님에게 기한을 해가지고 학생들 삶의 분위기를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거기 그 학교로 옮겨가기 직전에 사실은 저는 전임 학교에서 맡은 일도 많고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래서 어디든 네가 희망하는 학교로 보내주마 라고 해서 인사담당 장학사하고 약속까지 다 돼 있었어요. 근데 인사 뚜껑이 딱 열렸는데 보니까 제가 엉뚱한 학교로 발령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학교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러더니 왜 이 학교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내가 할 일은 다 했었다. 그래서 책임계를 내고 그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이제 혼자 남아서 제가 이 학교에 온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학교 형편을 말씀을 하셔요. 여자 중학교인데 너무 아이들이 거칠고 힘들어가지고 누군가 아이들을 지도를 잘하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온 거다. 미안하지만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왕에 그렇게 된 거면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추기경님께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학교 분위기를 일신하는 방법은 준거 집단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구나. 이래가지고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처럼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을 이제 대를 구성해가지고 단을 구성해서 그 아이들이 어떤 착한 일을 했었는가를 서로 이렇게 나누도록 봉사활동을 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뭐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그 학생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일주일간 월, 화, 수, 목, 금, 토 매 아침 조회 때마다
가치관이나 그 다음에 정체성이나 이런 아까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그 인성교육에 관한 것을 조금씩 건드려 줬어요. 방송으로. 그리고는 이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려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거의 다 원의는 그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해가지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이 얘는 이래서 한다고 얘는 이래서 한다고 다 추려내버리고 저한테 온 명단은 8명이더라고요. 이걸 한 단어로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훈화라고 지도교사의 훈화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말씀하지는 않지만은 그 말씀에 입각한 훈화를 해주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살자 그랬는데 그 운영을 하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원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것 중에 우수한 사례를 처음에는 방송을 통해서 학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이제 약하니까 교장 선생님에게 가가지고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애국조회라고 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학교장 훈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듣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은 수업을 안 하니까 그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 픽픽 쓰러지는 애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교장 선생님에게 가가지고 저를 적극 후원해 주시니까 고맙다. 그런데 그 시간을 나한테 좀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권 선생님이 내 대신 훈화를 한다고? 그래서 아니요. 선행단 아이들이 삶을 아이들에게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안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시간밖에 없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교장 선생님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아이들은 듣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 가운데 가서 다니면서 지도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막 흥분해서 말씀이 길어지면 쓰러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아이의 자기 친구의 얘기를 들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원의를 갖게 해주신다면 좋은 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번 써봐. 그래가지고 월요일 애국조회 때 가장 좋은 걸 이렇게 이제 발표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성심원 고아원이 그때 그 잠원동에 있었는데 성심원 고아원을 아이들이 많이 갔어요. 고아원의 수녀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어린이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다. 학용품도 선물하고 공부도 돌봐주며 같이 놀아주기도 했지만 말이 없고 표정도 어두운 것이 마음에 걸려서 선물하는 필통 속에 편지를 남겨주고 돌아왔다. 나는 내가 친동생처럼 귀엽고 좋은데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싫으면 이 필통 속에 넣어둔 내 주소와 봉투, 우표를 이용해서 나에게 편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다음번 방문 때까지도 아무런 답이 없었다. 이 여학생은 도착하자마자 그 어린이를 가까운 학교 놀이터로 데리고 가서 사랑을 다해서 그네를 밀어주며 만날 수 없었던 며칠 동안 지난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 그런데 그 어린이는 자기가 고아원에 오게 된 경위와 자기와 헤어져서 어디론가 다른 고아원에 가 있을 오빠에 대한 그리움을 호소하면서 울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차츰 그 어린이의 심정이 되어서 함께 울었고 그럴수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유명해지면 내 오빠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해줄 수 있었다. 그 학생은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울었다. 처음에는 그 어린이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 어딘가에 살고 있을 오빠를 보고 싶어하는 애타는 마음을 동정해서 울기 시작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울다가 생각하니까
바로 자기 서러움으로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여학생은 홀로 되신 엄마와 오빠 이렇게 세 식구가 아빠의 빈자리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아주 단란하게 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오빠가 결혼한 뒤에는 엄마와 자기는 뒷전이고 자기 부인만 사랑하는 것 같아서 자주 다투게 되었다. 더구나 조카가 태어난 뒤부터는 자기는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었다. 그래서 그 화풀이로 올케 언니와 조카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결국 오빠네 식구들은 견디지 못하고 다른 집을 얻어서 피난을 떠났고 엄마는 날이 갈수록 한숨이 늘고 계시다. 그 서러움이 회한이 되어 울음으로 터져버린 것이다. 다음 날 방과 후에 여학생은 오빠의 집을 찾아갔다. 두 집 살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더 벌어야 하기 때문에 올케가 시장에 나가서 남의 집 장사를 돕고 있는 형편이라 집안에 엉망이 되어 있었다. 팔을 걷고 묵은 빨래부터 시작했다. 조카의 기저귀도 언니와 오빠의 내복도 있는 대로 빨아서 줄에 널었다.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팠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밥을 짓고 냉장고를 뒤져서 반찬을 만들어 상을 차렸을 때쯤 올케 언니가 조카를 업고 집 안으로 들어서다가 자기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쳐 놀랬다. 자기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언니를 반갑게 맞았다. 그제야 베란다에 널려있는 빨래들과 저녁 차림이 올케의 눈에 들어왔는지 얼굴이 환하게 퍼지면서 아가씨 하고 불렀다. 그리고는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끔 들려서 돈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투정하게 일수이던 시누이가 오늘은 다른 모습으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큰 변화를 목격한 것이다.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하고 있는 올케에게 과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 어린은 오빠가 어디 있는지를 찾고 있지만 자기는 오빠가 가까이 있는데도 일부러 오빠를 마음속에서 지워가고 있었다. 그것은 올케에게 오빠의 사랑을 뺏겼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오빠를 찾는 어린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동안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힌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느냐고 올케에게 물었다. 물론 올케는 오늘처럼 기쁜 날이 또 있겠느냐면서 어머님을 오시게 해서 잔치를 하자고까지 말했다. 누군가를 사랑했더니 자기 자신이 보이고 다른 모든 것들도 정상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고백에 가까운 경험담이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전교생들 앞에서 발표되었고 이 여학생을 격려하는 박수가 전 학교에 울려 퍼지면서 사랑의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퍼지는 교육 효과도 얻게 되었다. 나는 이 여학생의 이야기가 생각날 때마다 입으로 중얼거리게 되는 젠의 노래가 있다. 젠이라고 하는 건 제가 속해 있는 포콜라레 운동의 젊은이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 속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언제나 나는 죽게 물었다. 언제나 죽게 물었다. 세상은 사랑 찾는데 왜 고통이 있냐고. 오직 한마디 내게 주었네. 마치 물음에 답하듯이. 사랑하라. 알고 싶거든. 빛이 솟음을 더 보리라. 사랑하라 말해주네. 사랑하라면 난리라. 사랑하라 슬픔 가고 기쁨을 찾으리.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 일이 아주 잘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독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특별 보좌관들을 저희 학교에 파견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를 감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때 돌아가는 이 특별 보좌관들이 저에게 아이들이 쓰는 선행단 수첩을 몇 개 복사를 해달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대통령이 그걸 일일이 다 읽어보고는 그 이튿날 교장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보배 같은 선생님이니까 잘 보호해라. 그 얘기는 이 일을 더 많이 전파할 수 있도록 장학사를 시켜라. 그 얘기인데 이 교장 선생님은 너무 순진해가지고 선생님을 잘 보호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학교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를 잡아두는 구실로 이렇게 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학습을 못하는 아이도 가난한 아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학습하는 나이에 얼굴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래서 이제 학습 못하는 아이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인보학습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기러기들이 10마리나 되는 먼 길을 이동할 때 이 V자를 거꾸로 한 대형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우리 사진에서 가끔 봤어요. 그 이유는 혼자 날아갈 때보다 집단이 함께 날아갈 때 75%의 힘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리학적으로는 한 마리의 기러기가 날개짓을 할 때마다 뒤따라가는 동료에게 부력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날아가는 기러기가 힘들 때쯤 되면 자리를 바꿔줘가지고 다른 기러기가 앞장서서 이렇게 날아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날아가다가 뭐 사냥꾼의 총에 맞았다든가 아니면 기력이 다 돼가지고 어떤 기러기가 그 대오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을 때는 그냥 그 기러기 한 마리만 지상으로 이렇게 내려앉는 게 아니라 서너 마리가 함께 내려와가지고 그 기러기가 치료될 때까지 그리고 힘을 보충할 때까지 함께 있다가 이게 보충이 됐다 그러면 다시 날아가는 대오의 뒤에 붙어서 날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처럼 아이들도 서로 협력해서 공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경쟁에 길들여져 가지고 고등학교를 가보면요, 시험 볼 때쯤 해가지고 교과서가 자꾸 없어져요. 근데 옛날에는 교과서가 없어서 훔쳐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교과서 없는 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교과서가 없어집니다. 나중에 찾아보면 쓰레기통에서 나와요. 이건 뭐냐면 공부 잘하는 애가 노트 필기를 따로 하지 않고 교과서에다가 선생님 설명을 필기를 하는 경우 그 교과서가 없어지면 공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아이의 교과서를 훔쳐서 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학교에서 있습니다. 이런 걸 없애려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인보학습, 인보는 옆에 있는 이웃이 보호해주는 학습이다. 그래가지고 인보학습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어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럼 영어를 잘하는 아이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아침 시간에 가르쳐줘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는 수학을 가르쳐줍니다. 근데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잘하는 아이보다 잘 가르칠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들이 가르친 반, 아이들 성적이 또 높게 나와요. 왜 그러냐? 수학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질문을 못 합니다. 알았어, 그럼 같이 예 하고 대답을 하고 말아요. 근데 친구가 가르치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고 1항식에서 2항식으로 넘어가는데 왜 그렇게 넘어가느냐. 그러면 아유 답답해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아이가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을 하니까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원리를 차츰차츰 이해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안 되겠다 싶어서 협력학습이라고 그래가지고 6명을 한 개 분단으로 만드는데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가 앞 가운데, 그 다음에 잘하는 애가 옆에, 공부를 제일 못하는 아이가 공부 제일 잘하는 아이의 오른편 옆에, 그 다음 못하는 애가 그 다음 잘하는 애의 오른편 옆에, 그리고 중간쯤 되는 아이들이 왼쪽 옆에 이렇게 앉게 분단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려가지고 과제를 내주게 하고 그 과제를 6명의 분단원이 해결하도록 하는 학습 방법이에요. 참 신기한 것이 공부를 못하는 아이도 한마디씩 거들더라고요. 물론 주도는 이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가 주도를 하지만 못하는 아이도 그런 대로 거두는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그 가장 큰 원인이 학습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가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을 보고 그 학습 방법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인보학습, 그 다음에 협력분단학습을 했더니 제일 먼저 어디서 반응이 오느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의 엄마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우리 애는 돈 주고 배운 건데 그걸 공짜로 가르치라고 그러면 손해 아니냐 그러면서 다른 애들이 성적이 오르면 우리 애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다.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공부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남을 가르쳐보는 방법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엄마가 듣든 말든 1교시부터 2교시, 3교시, 4교시까지 배운 거를 엄마한테 다 얘기하는 애는 공부 잘할 싹수가 있는 애예요. 이게 복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가르쳐보면 확실해집니다. 거기다가 수학 같은 과목은 도구교과인데 밑에 걸 못 배우면 위 걸 못 하거든요. 근데 친구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원리를 얘들이 학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과학 경시대회 같은 데 내보내니까 아주 형편없는 학교였는데 얘들이 좋은 상은 아니라도 입상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야 이제 학부모들이 우리 애가 손해보는 게 아니고 남는 장사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저항은 선생님들이에요. 평등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도자가 고착되는 거 아니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 그 반대가 심해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겠구나라고 스스로 포기를 하려던 참인데 운동장에서 그 분단에서 공부를 제일 못하는 아이에 속한 애가 자기 분단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농구 그 프리숏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는 자기가 자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고사 체육 그 종목이 농구 프리슛입니다. 그래서 몇 개를 쏴서 몇 개를 넣는가 이게 이제 점수가 되는 건데 그거를 자기 분단 애들한테 연습시키면서 자세 교정도 시켜주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을 다 저기 한번 보시라고 선생님들이 다 봤습니다. 저렇게 돼도 이 협력분단 학습이 지도자가 어려서부터 고착되는 폐단을 가져오는 거냐.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는 그 이상 반대를 안 했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이 선행단 운영으로 참 청와대까지 알려질 만큼 유명해졌고 학교 분위기가 서로가 돕고 사랑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인보학습, 협력학습을 통해서 학습 방법까지 서로 도와가면서 버려지는 나이가 없는 그런 학교가 된 걸 보고 결국 절 보고 나와서 선생님들에게 좀 강의를 해줄 수 없느냐고 섭외가 왔어요. 서울교육연수원 제가 최장수 강사가 됐습니다. 매 과정마다 가가지고 이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급을 하기 위해서. 그럼 거기서는 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 저도 가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가서 실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또 오라고 그래서 가서 강의를 했더니 각 시도 장학사들이 거기 와서 강의를 듣고는 각 시도에 내려가가지고 또 저를 강사로 또 초빙을 하고 이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시간하고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거의 절반 정도 될 만큼 유명한 강사가 됐습니다. 이게 추기경님께서 정말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해줘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가난하고 학습 성취 동기가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규정해 주신 거기에 그 힌트를 얻어서 하게 된
그런 일입니다. 처음 가톨릭 중등교육자 협의회 구성에 처음 참석한 한 선생님이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제 이 경험담을 듣더니 나한테도 아이디어가 생겼다. 그리고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수학 교과서를 전부 사가지고 같은 계통, 통계면 통계, 초등학교 1학년 통계, 그 다음에 몇 학년 통계, 이렇게 통계 항목을 다 나열해서 그 수준을 사다리처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고3 교실에 가서 그 통계를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설명을 할 때는 알아듣겠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얘가 결손이 있구나 밑에서.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통계를 너희들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런 거 배웠지? 예.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다면 그게 조금 발전한 게 이거다. 그 원리가 이 원리다 라고 설명을 하면 다 알아들어가지고 수학이 가장 좋은 과목이라고 응답하는 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학교에서도 이 선생님을 빼놓고 고3을 담임시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퇴직할 때까지 15년간을 내내 고3 담임만 하다가 퇴직한 선생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추기영님께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교육, 누구나 신나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준 그 한 말씀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 현장이 참 어렵습니다. 대학 선생님들은 제가 대학 입학 전형위원을 오랫동안 했는데 총장님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총장님이 그렇게 물어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거기서 바보처럼 그럼요. 고등학교 수학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데요. 뭐 주당 몇 시간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전 바보거든요. 제가 똑똑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은요. 저한테 이런 걸 묻습니다. 뭘요? 중학교에서도 수학을 가르치느냐고. 그럼 중학교는요? 초등학교에서도 수학을 가르치느냐고 묻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정신없이 가르치는데 원리는 가르치지 않고 수학을 자기가 해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공식을 외워서 이렇게 푸는 수학을 하니까 수능만 끝나면 전부 반납해버립니다. 군대를 제대할 때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이 생활 습관을 그대로 사회에 가서 산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제대복만 입으면 그 정신이 싹 없어지는 것처럼 수능만 보면 언제 내가 수학을 공부했느냐를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자기 자신이 원리를 깨달아가면서 스스로 해결하는, 그리고 해결하다 어려우면 옆에 친구들이 도와주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학교가 돼야 되는데 사실이 그렇지 못하고 지금 현재 아주 삭막하게 학교 현장이 굴러가고 있는 것이 정말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환경미화 심사를 하루 앞두고 제가 이제 심사위원은 아니지만 교장으로서 한 바퀴 돌아보자 이렇게 돌다가 보니까 어느 교실에 갔더니 뒤 게시판에다가 가장 크게 써붙인 글씨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교사는 많다. 그러나 스승은 없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담임선생님 모시고 가가지고 저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네요. 제가 못 봤어요. 그리고 띄려고 그래요. 그걸 띄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스승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아이들이 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은 저걸 안 봐도 좋은데 선생님들은 저걸 꼭 보시고 스승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스승이 뭐냐?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게 스승이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현대인은 더 이상 말을 원치 않는다. 증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김수환 추기경님을 기억할 때마다 아까 손수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현장에 추기경님이 계셨고 어려운 현장에 추기경님이 계셨습니다. 그 추기경님이 언젠가 강론에서 나는 부끄럽게도 하느님의 신비를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다 라고 수레를 하신 적이 있고, 또 어떤 강론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겨오는 이 과정이 내 평생 걸렸다. 생각은 정말 훌륭한 사제인데 훌륭한 사제로 내 손발을 움직여서 살아야 되는 그 상황에 오는 데까지는 평생의 여행이었다 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정말 우리 역사, 우리 현대사에서 어려움의 고비고비마다 추기경님이 안 계신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셨을 때는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결을 봤습니다. 우리는 추기경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삶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되살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로마를 자주 가는 편인데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할 때 같은 클래스메이트들한테 우리나라 성인이 많은 걸 참 자랑을 많이 합니다. 이제 복자가 됐으니까 이제 복자까지 이제 자랑을 하고 그러면 참 부러워해요. 그런데 듣고 있던 한 친구가, 근데 네가 지금 얘기한 건 다 순교자들 아니냐? 순교하지 않은 성인은 몇 분이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와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그 질문에서 제가 막혀버렸어요.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이 혹시 이번 기회에 복자가 되신다면 이제 첫 번째 한 분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삶을 통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서 성인이 되신 분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는 하느님을 증거하고 성인이 됐지만 삶을 통해서는 아직 한 분도 안 계시다. 그래서 제가 평협회장일 때 현대를 살아간 분 중에 정말 성스럽게 살아간 분을 집단 사고를 통해 가지고 10분을 선정해서 한 해에 5분씩 이렇게 불꽃이 향기가 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낸 적이 있는데, 그 책을 낸 이유도 우리 중에 성인은 참 많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부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추기경님은 오늘날 한국 현실을 보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겠지만, 우리는 추기경님이 성인이 되실 수 있도록 이 10주기를 맞이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결국 이것이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우리가 한국인이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거, 물론 더 현실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점을, 인간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렇게 살 때 거기서부터 참된 삶을 살지 않겠는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인간은 결국 진실해질 수밖에 없고 정직해질 수밖에 없고 정말 사랑의 인간, 남을 위한 줄 아는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을 형제로 같이 품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